2019년 10월 3일 아들 차가 아침까지 없었다. 먼지 가득한 지하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메모장,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기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5년 전 재벌가 며느리의 추락사. 단순 자살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가사도우미가 남긴 작은 메모가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던 남편의 알리바이는 거짓이었습니다. 사고로 만들어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지시가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15층 베란다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25억 원의 빚에 시달리던 남편은 아내의 20억 원 생명보험을 가입했을까요? 5년 만에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과 치밀한 은폐 공작, 그리고 정의를 향한 외로운 싸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9시 강남구 청담동 고층 아파트 지하 창고는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청소부 김영수가 이삿짐 정리를 위해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무거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버릴 건가? 김영수가 상자를 열자 옛날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메모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김영수는 메모장을 집어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날짜와 함께 빼곡한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아들 차가 아침까지 없었다. 부인과 큰 소리로 싸운 후 나감. 김영수는 눈을 크게 뜨며 메모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5년 전 이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15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김영수가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것 같아서요. 30분 후 강남서 강력팀의 박민호 형사가 지하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박민호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형사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박민호가 김영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이 메모장을 보세요. 김영수가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박민호는 메모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부터 차근차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순자라는 이름이 익숙한데. 박민호가 중얼거리며 메모를 계속 읽었습니다. 5년 전 한지원 사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그 이순자였습니다. 박민호는 당시 사건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경찰관들이 아는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발견이군요. 박민호가 김영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자살한 거 아니었나요?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죠. 하지만 이 메모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박민호가 메모장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사건 당일 밤 집에 없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태준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박민호는 즉시 강남서로 돌아가 5년 전 사건 자료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펼치고 당시 진술 기록을 찾았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새벽 2시 30분 피해자 한지원 추락사. 박민호가 사건 요약서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남편 한태준 진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깼다. 박민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메모장의 기록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후배 형사 김하늘이 박민호의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하늘은 30대 초반의 똑똑하고 적극적인 여성 형사였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세요? 김하늘이 박민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봐. 박민호가 메모장을 김하늘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5년 전 한지원 사건 기억나지? 네, 재벌가 며느리 자살 사건이죠. 그런데 왜요? 김하늘이 궁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 박민호가 메모장의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하늘은 메모장을 받아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네요. 김하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자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 박민호가 컴퓨터를 켜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순자의 현재 거주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이순자가 현재 성북구 정릉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은 즉시 차를 타고 이순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배, 정말 5년 전 사건을 다시 수사할 수 있을까요? 김하늘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지. 이 메모장이 그 시작이야. 박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이순자의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이었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이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 앞에 섰습니다. 박민호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민호가 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이순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순자가 경계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순자 씨 맞으시죠? 5년 전에 청담동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셨던 박민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집 일은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순자가 문을 닫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김하늘이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자는 메모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어요?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발견됐어요. 당신이 쓰신 거 맞죠? 박민호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쓴 겁니다. 메모장 발견 3일 후 박민호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청담동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지원이 떨어진 그 아파트 앞에 서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년 전과 달리 상가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아파트 정문 앞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장이 계산대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경찰인데요. 박민호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장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CCTV가 5년 전부터 있었나요? 박민호가 천장에 카메라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혹시 5년 전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박민호의 질문에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건 너무 오래됐죠. 보통 한 달만 보관하거든요. 박민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주변 상가들을 하나씩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 5년 전 영상은 남아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200m 떨어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는 보안이 중요해서 3년까지 보관해요. 중고차 매매업체 사장이 말했습니다. 3년이면 2021년까지군요.
5년 전은 안 되겠네요. 박민호가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예전 사무실에 오래된 하드디스크가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박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김하늘은 국과수 법의학과에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최영우 법의관과 함께 5년 전 부검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거 비공식적으로 도와주는 거야. 최영우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호야.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 김하늘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한지원 씨 부검 결과를 다시 보니까 좀 이상해. 최영우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한데? 김하늘이 화면에 집중하며 물었습니다. 후두부 골절상이 추락 충격보다는 둔기에 의한 타격에 더 가까워. 최영우의 말에 김하늘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응. 추락이면 여러 곳에 골절이 생기는데 이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김하늘은 급히 메모를 했습니다. 이 정보를 박민호에게 빨리 알려야 했습니다. 그 시각 청담동 갤러리 모네에서는 서유미가 전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미는 30대 초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한지원과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이 열리며 박민호와 김하늘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유미 씨 계신가요? 박민호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서유미가 그림을 벽에 걸다가 돌아보며 답했습니다. 경찰입니다. 한지원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박민호의 말에 서유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원이요? 그게 벌써 5년 전 일인데. 서유미가 불안한 표정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사건 당일에 한지원 씨와 통화하셨죠? 김하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통화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서유미가 회피하듯 답했습니다. 오후 11시 47분에 28분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박민호가 구체적으로 말하자 서유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때. 서유미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누셨나요? 김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그날 밤 남편과 심하게 싸운 후 무서워했어요. 서유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무서워했다는 게? 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며 나간 후에 전화했거든요. 목소리가 많이 떨렸어요. 서유미의 말에 두 형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구 대치동 고급 오피스텔에서는 박정숙이 변호사 최강수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50대 후반의 카리스마 있는 여성으로 3대째 이어진 재벌가의 실세였습니다. 최 변호사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요. 박정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신지요? 최강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하던데. 박정숙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아,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강수가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를 위해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박정숙이 손자 걱정을 하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최강수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한편 성북구 정릉동에서는 이순자가 딸 김미영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은 45세로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김미영이 어머니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옛날 일 때문에 경찰이 계속 찾아와. 이순자가 젓가락을 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옛날 일이요? 김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5년 전에 일했던 집 일이야.
이순자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게 있어요? 김미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복잡한 일이 있었어. 이순자가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김하늘은 한지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뒤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김하늘이 박민호를 부르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발견했어? 박민호가 김하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서초동 법무법인 해광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요. 김하늘이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이면 상담받은 거군.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가봐야겠어요. 김하늘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서초동 법무법인 해광에 있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한지원 씨 기억나세요? 박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기억해요. 이혼 상담받으러 오셨죠? 이정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어떤 상담이었나요? 김하늘이 메모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남편의 금전 문제와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어요. 이정민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나요? 박민호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본인 명의 예금 15억 원이 남편 빚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이정민의 증언에 두 형사가 놀랐습니다. 15억이나 되는 돈을요? 김하늘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을 보호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정민이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박민호와 김하늘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민호가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남서 박민호입니다. 형사님, 저는 조만식이라고 합니다. 한태준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박민호가 김하늘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김하늘이 급히 녹음 앱을 켰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뉴스에서 한지원 사건을 다시 조사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서 연락했습니다. 조만식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박민호가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강남역 2번 출구 앞 커피숍에서 1시간 후에 만나요. 조만식이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박민호와 김하늘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조만식은 대부업을 하는 사람답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제게 25억 원을 빌렸어요. 조만식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25억이요? 김하늘이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불어난 거죠. 개인 투자 실패 때문이었어요. 조만식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상환 기한이 언제였나요? 박민호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까지였어요. 그런데 10월 3일에 아내가 죽었잖아요. 조만식의 말에 두 형사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태준이 뭐라고 했나요? 김하늘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내 재산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었죠. 조만식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주실 수 있나요? 박민호가 중요한 자료임을 알고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당연히 줘야죠. 이건 중요한 증거니까요. 조만식이 서류 뭉치를 박민호에게 건넸습니다. 조만식과 헤어진 후 김하늘이 급히 컴퓨터를 켜고 한태준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선배, 이것 좀 보세요. 김하늘이 화면을 가리키며 박민호를 불렀습니다. 뭘 발견했어? 박민호가 김하늘 옆으로 가서
화면을 보았습니다. 2019년 9월 15일 한지원 명의로 20억 원 생명보험이 가입됐어요. 김하늘의 말에 박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익자는 누구야? 박민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한태준이에요. 김하늘이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심스러워. 박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시각 박민호는 다시 이순자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딸 김미영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박민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김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이순자가 깊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에 한태준 씨와 지원님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다퉜어요. 이순자의 말에 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싸웠나요? 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지원님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한태준 씨가 화를 냈어요.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나요? 김하늘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준 씨가 화를 내며 차를 타고 나갔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이순자의 증언에 박민호와 김하늘이 놀랐습니다. 확실해요? 박민호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해요. 그래서 메모해 둔 거예요. 이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정숙은 급하게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손자 민준이 옆에서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제주도에 가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박정숙이 서둘러 답하며 계속 짐을 쌌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민준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한동안 있을 거야. 박정숙이 불안한 표정을 감추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그 시각 갤러리에서 서유미는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유미의 목소리에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박민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마지막 통화에서 남편이 보험을 가입시켰다고 했어요. 서유미의 말에 박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협했다고도 했어요. 서유미가 계속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있나요? 박민호가 더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뒀다고 했어요. 서유미의 말에 박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떤 증거요?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녹음 파일이라고 했어요. USB에 저장해뒀다고. 서유미의 증언에 박민호가 흥분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호와 김하늘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한지원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원의 어머니 이명숙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딸이 뭔가 숨겨둔 게 있다고 하셨나요? 이명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박민호가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창고를 뒤져보세요. 딸이 자주 그곳에 뭔가 보관했거든요. 이명숙이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1시간 후 김하늘이 낡은 상자 안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선배, 찾았어요. 김하늘이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박민호가 급히 달려와 USB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거야. 박민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강남서로 돌아온 두 사람은 즉시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이가 이혼하면 우리는 끝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 박정숙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한태준의 답변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결정적 증거야. 김하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박민호가 즉시 검찰에 재수사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급자가 박민호를 불렀습니다. 박민호, 사무실로 와봐. 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려왔습니다. 박민호가 팀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팀장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사건 수사 당장 중단해.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박민호가 당황하며 반문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들어왔어. 팀장이 공식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 하자 따위는 없어요. 박민호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명령이야. 더 이상 이 사건에 관여하지 마. 팀장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박민호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명히 배후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사 중단 명령을 받고 절망에 빠진 박민호는 퇴근 후 동네 술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5년 전 사건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맞나?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민호가 돌아보니 6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윤석호 선배님? 박민호가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윤석호는 5년 전 한지원 사건을 담당했던 전임 형사였습니다. 여기서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윤석호가 박민호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한지원 사건 때문에 골치가 아파서요. 박민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 사건을 다시 파고 있구나. 윤석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선배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박민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윤석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때도 위에서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력이 있었어. 윤석호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어요? 박민호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박정숙 쪽 변호사가 경찰청 고위직과 연결고리가 있었어. 사건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지. 윤석호의 고백에 박민호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 못한 거군요. 박민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5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 개인적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줘. 윤석호가 박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박민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줄게. 윤석호가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김하늘이 대학 동기들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전산학과 출신인 친구들이 한태준의 최근 행적을 추적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이 사람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더라. 친구 중 하나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김하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강남성 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다니고 있어. 친구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언제부터? 김하늘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매주 가고 있더라. 김하늘은 즉시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편 이순자의 집에서는 딸 김미영이 어머니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아는 것을 다 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험해질까봐 무서워. 이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의가 이겨야 하잖아요. 그 부인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김미영이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더는 숨길 수 없어. 이순자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미영이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저희 어머니가 협력하겠다고 해요. 김미영의 말에 박민호가 기뻤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박민호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한지원 씨 물건들도 드릴게요.
김미영이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김미영이 가져온 물건들 중에서 한지원의 개인 수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이 함께 수첩을 살펴봤습니다. 2019년 8월 15일 남편이 또 돈 얘기를 하며 협박했다. 김하늘이 수첩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8월 20일 시어머니가 내 통장을 달라고 했다. 거절했더니 화를 냈다. 박민호가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9월 10일 남편이 생명보험 가입하자고 했다. 거부했지만 강제로 했다. 김하늘의 말에 박민호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거 완전한 증거네. 박민호가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서유미가 갤러리에서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요? 박민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남편한테 맞은 사진들을 저한테 보냈거든요. 서유미의 말에 박민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세요?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서유미가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바로 만나서 받아야겠어요. 박민호가 즉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1시간 후 갤러리에서 서유미가 박민호에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지원이 얼굴과 팔에 멍든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들인가요? 김하늘이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2019년 9월 말경이에요. 지원이가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거예요. 서유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박민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위험해진다고. 서유미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호는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아,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박민호가 김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선배. 끝까지 함께 할게요. 김하늘이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성 모병원에서는 한태준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정훈 과장이 한태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오정훈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한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오정훈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한태준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태준의 반복적인 자책에 오정훈이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잘못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오정훈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태준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정숙이 한태준을 가평의 요양병원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면회를 완전히 차단했다고 합니다. 병원 직원이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김하늘이 확인했습니다. 가족이 요청한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직원이 답했습니다. 박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정숙이 한 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선배, 포기하지 마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김하늘이 박민호를 위로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너 덕분에 버티고 있어. 박민호가 김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 특별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는 검사들이 박민호가 제출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검사 정현수가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재수사할 만하네. 정현수가 동료 검사에게 말했습니다.
메모장, 녹음 파일, 보험 가입 기록까지 증거가 상당해요. 동료 검사가 동의하며 답했습니다. 가평 요양병원에 수사관 파견하자 정현수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검찰 수사관들이 가평 요양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숙이 미리 준비한 변호사단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현재 치료 중입니다. 변호사가 수사관들을 막아섰습니다. 정식 소환장이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소환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태준이 병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살이 빠지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한태준 씨,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검찰 수사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한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5년 전 10월 3일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수사관이 핵심 질문을 했습니다.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사관이 압박했습니다. 이순자 씨 증언에 따르면 밤늦게 외출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수사관이 메모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들어보세요. 수사관이 USB에서 나온 박정숙과 한태준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태준이 녹음을 듣더니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인 명의로 20억 원 생명보험을 가입하신 것도 확인됐습니다. 수사관이 보험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한태준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한태준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수사관이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한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와 심하게 싸웠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한태준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수사관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화가 나서 거실에 있던 화분대로 머리를 때렸어요. 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수사관이 더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의식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불렀더니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한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수사관이 다그쳤습니다. 사고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 베란다로 옮겨서 한태준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란다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거군요. 수사관이 확인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습니다. 한태준의 완전한 자백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정숙이 최고 수준의 변호사단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김앤장 법무법인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의 자백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허위 진술입니다. 변호사가 박정숙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박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메모장, 녹음 파일, 보험 가입 기록, 폭행 사진까지 모든 것이 한태준의 자백을 뒷받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순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증인은 2019년 10월 3일 밤에 무엇을 목격하셨나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한태준 씨와 지원님이 거실에서 크게 싸우는 걸 들었어요. 이순자의 증언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한태준 씨가 화를 내며 차를 타고 나갔어요.
새벽 늦게 돌아왔고요. 이순자가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지원님께 미안했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유미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한지원 씨의 마지막 통화에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나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원이가 남편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험도 억지로 가입시켰다고 서유미가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이 사진들도 한지원 씨가 보내신 건가요? 검사가 폭행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맞아요. 지원이가 도움을 요청하며 보낸 거예요. 서유미가 확실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서 이제야 벗어날 수 있어요. 서유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들이 연일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타살 사건, 가정폭력이 부른 비극 등의 제목으로 보도됐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형사님, 사건 해결 소감이 어떠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5년 만에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박민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김하늘 형사님의 역할도 컸다고 들었는데요. 다른 기자가 김하늘에게 질문했습니다. 선배와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김하늘이 박민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수사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1심 선고일이 도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 한태준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을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18년에 처한다. 박정숙이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5년 만에 한지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박민호와 김하늘의 표정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배,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하늘이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박민호가 김하늘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1심 선고가 끝난 지 이틀 후 박정숙 측 변호사단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앤장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피고인의 자백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허위 진술입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며 동시에 수사기관의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호가 TV를 통해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민호가 분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정당하게 수사했어요. 김하늘이 박민호를 위로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순자가 집 근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파란불이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왔습니다. 아! 이순자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에 치였습니다. 차는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119예요. 교통사고 환자가 있어요. 지나가던 시민이 급히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병원에서 이순자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딸 김미영이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 김미영이 이순자의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박민호가 병원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박민호가 김미영에게 물었습니다. 뺑소니예요. 차가 일부러 들이받은 것 같아요. 김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나요? 박민호가 급히 물었습니다. 주변 CCTV가 모두 고장났다고 해요. 김미영의 말에 박민호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야. 박민호가 김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증인을 제거하려는 시도인 것 같아요. 김하늘이 동의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병원을 지키자. 박민호가 결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유미의 휴대폰에 수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서유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유미 씨죠? 법정 증언을 철회하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왜 그래야 하는데요? 서유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철회하면 1억을 드리겠습니다. 거부하시면 가족이 다칠 수도 있어요. 남성이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 서유미가 겁에 질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서유미가 즉시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큰일 났어요. 서유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박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전화해서 협박했어요. 증언을 철회하라고. 서유미의 말에 박민호가 분노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박민호가 서유미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여주교도소에서 박정숙은 면회실에서 측근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증인들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박정숙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순자는 사고를 당했고 서유미한테는 경고했습니다. 측근이 보고했습니다. 김미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 박정숙이 계속 물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한데 곧 마음을 바꿀 것 같습니다. 측근이 답했습니다. 좋아. 2심에서는 반드시 뒤집어야 해. 박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사건을 담당하던 정현수 검사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났습니다. 정 검사님이 왜 갑자기 옮겨가는 거예요? 후배 검사가 의아해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일이야. 선배 검사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새로 배정된 김성민 검사는 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 과도하게 수사된 것 같은데. 김성민이 사건 파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재벌가를 상대로 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도 있고, 김성민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순자의 병상에서 김미영이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희 가족이 너무 위험해요. 김미영이 박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김미영이 어머니의 증언 철회를 암시했습니다. 김미영 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박민호가 간절하게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김미영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는 한태준이 어머니의 변호사와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해. 변호사가 박정숙의 전언을 전했습니다. 1심에서 한 말은 모두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다고 해.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했습니다. 한태준이 고민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 변호사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태준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청 감찰부에서 박민호를 호출했습니다. 박민호 경정, 수사 과정에서 절차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감찰관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절차 위반인가요? 박민호가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영장 없이 증거를 수집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찰관이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했습니다. 박민호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로 발령 예정입니다. 감찰관이 최종 통보했습니다. 박민호가 사무실로 돌아와 김하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선배, 너무 부당해요. 김하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배우 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박민호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신문들이 박정숙 측에 유리한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민 출신 형사의 재벌 때리기 수사 무리한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박민호가 신문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언론까지 매수했군. 박민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선배,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이길 거예요. 김하늘이 박민호를 격려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너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박민호가 김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유대감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가 의식을 되찾은 것은 사고 발생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김미영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미영아? 이순자가 약한 목소리로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여기 있어요. 김미영이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순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한 거야? 이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뺑소니 사고였어요. 김미영이 설명했습니다. 이순자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야. 날 죽이려 한 거야. 이순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김미영이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공증인을 불러.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 이순자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박민호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공증인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이순자가 침대에 기댄 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이 한태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시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님이 쓰러진 후에 박정숙이 나타났어요. 이순자의 증언이 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로 옮기자고 하면서 사고로 만들라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이순자가 5년간 숨겨왔던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한편 김하늘은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박정숙의 최근 동향을 추적했습니다. 하늘아, 이거 봐. 동기 중 하나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박정숙이 구치소에서 특정 인물들과 계속 면회하고 있어. 동기가 면회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면회 내용도 녹음되잖아. 김하늘이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상하게 일부 녹음이 누락되어 있어. 동기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하늘이 직접 교도소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누락된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증인들을 어떻게든 입 다물게 하라. 박정숙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증거네. 김하늘이 기뻐하며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유미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지원 사건 진실규명 시민연대를 만들어야 해요. 서유미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성인권단체 대표가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부터 시작해봐요. 가정폭력 방지단체 관계자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온라인 서명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다시 한지원 사건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의 대학 동창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혜진이 동창회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지원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요. 나혜진의 제안에 동창들이 하나둘 호응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해봐요. 한 동창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참여할게요. 저도요. 동창들의 참여 의사가 쇄도했습니다. 박민호는 발령 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인 휴가를 내고 마지막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느라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해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자 박민호가 김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준비했어요, 선배. 김하늘이 두꺼운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에도 공개해야겠어. 박민호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박민호와 김하늘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새롭게 확보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박민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순자의 추가 진술서와 박정숙의 면회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댔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박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 한태준이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의사가 한태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한태준이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의사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죽였어요. 어머니 지시대로 했지만 제가 직접 한 일이에요. 한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한태준이 변호사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재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1심 판결을 뒤집기 어려워 보이는데 재판장이 배석 판사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히려 박정숙의 추가 혐의가 명확해졌네요. 배석 판사가 동의했습니다. 항소심 선고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 서유미, 김미영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합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박정숙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증인 매수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여 징역 21년으로 형을 가중합니다. 박정숙이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박민호와 김하늘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배, 해냈어요. 김하늘이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박민호가 김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서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아, 나랑 결혼해 줄래? 박민호가 갑자기 프로포즈했습니다. 네, 선배. 김하늘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날 사랑도 함께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서 박정숙과 한태준의 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5년 만에 한지원 사건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이순자가 회복 후 한지원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지원님,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어요. 이순자가 묘비 앞에서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순자가 5년간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건 종료 8개월 후 경기도 분당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13세 민준이 외할머니 이명숙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키가 훌쩍 자라 중학생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 어때? 이명숙이 손자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좋아요, 할머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서. 이명숙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와 친할머니의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날 때면 방에 걸린 사진을 보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강남서에서는 박민호가 경정으로 승진하여 강력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경찰청장 표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님, 미해결 사건 목록 정리했습니다. 김하늘이 파일을 들고 박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박민호의 아내가 되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구나. 박민호가 파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이렇게 많다니. 김하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한지원 사건처럼. 박민호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천의 작은 분식점에서는 이순자와 딸 김미영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게 한켠에는 한지원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지원님께 인사드렸어요? 김미영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응, 매일 안부 여쭤보고 있어. 이순자가 한지원 사진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지원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평온하게 지내는 모습을. 김미영이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이순자는 사건 해결 후 가사도우미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시달렸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는 서유미가 한지원 추모재단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승인이 나왔어요.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서유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원이도 기뻐할 거예요. 서유미가 친구를 그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유미는 매년 한지원의 기일에 추모 행사를 개최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주교도소에서 박정숙은 21년형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감번호 1247번,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박정숙을 호출했습니다. 박정숙이 천천히 일어나 감방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누렸던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쓸쓸한 말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며느리 죽인 할머니로 불리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교도소에서는 한태준이 무기징역을 복역하며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업실에서 혼자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한태준이 편지에 써내려갔습니다. 아빠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 하지만 너만큼은 건강하게 자라줘. 한태준의 편지는 외할머니가 모두 차단하고 있어 민준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참회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립공원에 이장된 한지원의 묘소에는 매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유미와 대학 동창들, 그리고 사건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지원아, 내 억울함이 풀려서 다행이야. 나혜진이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서유미가 한지원의 좋아했던 흰 장미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지원의 묘소는 가정폭력 근절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건 해결 1년 후 박민호와 김하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 웨딩홀에는 동료 경찰관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두 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례가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박민호와 김하늘이 함께 서약했습니다. 하객석에서 이순자와 김미영, 서유미가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이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더 멋있어 보여요. 김미영이 덧붙였습니다.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5년 후에 진실이 방영됐습니다. 한지원 사건의 전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30%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청자들의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한지원 씨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2027년 사건 종료 3년 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민준이 외할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이제 키가 훌쩍 자라 어머니를 닮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민준이 묘비 앞에서 이명숙에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이명숙이 손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어머니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민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어서 다행이에요. 민준의 말에 이명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저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할머니가 정말 잘 돌봐주세요. 민준이 어머니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요. 민준의 다짐이 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면서 묘소에 따스한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와 손자가 손을 잡고 묘소를 떠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한지원의 억울한 죽음이 마침내 진실로 밝혀지고 남겨진 사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고 그 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5년 만에 발견된 가사도우미의 작은 메모장이 거대한 진실을 밝혀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5년 전 청담동 고층 아파트에서 일어난 한지원 씨의 비극적인 죽음. 단순한 자살로 마무리될 뻔했던 이 사건이 가사도우미 이순자 씨의 작은 메모장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 차가 아침까지 없었다. 겨우 한 줄의 기록이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숨겨져 왔던 거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25억 원의 빚에 시달리던 한태준과 며느리의 재산을 노린 시어머니 박정숙의 치밀한 음모. 그리고 그 음모의 끝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박민호, 김하늘 형사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서유미 씨와 이순자 씨의 용기 있는 증언도 큰 힘이 되었죠. 현재 한태준은 무기징역, 박정숙은 21년형을 복역 중이며 한지원 씨의 아들 민준이는 외할머니와 함께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폭력이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한지원 씨의 억울함이 풀리기까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끝내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좋아요, 구독, 댓글 하나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